많이 힘들진 않으셨습니까? 네. 예, 많이 덥죠. 예. 많이 덥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구음식 창사 특집으로 저희가 시리즈를 한 3편 정도 기획을 해봤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우리 곁에 명의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우리 경북대학교 병원의 신경외과 박재찬 교수님 모셨는데, 교수님, 우리 곁에 명의를 만나다 해서 이제 교수님 모신다고 작가가 전화 드렸을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생뚱맞았습니다. 왜요? 네. 갑자기 그런 의뢰를 해오니 예. 반갑기도 하고 내가 과연 명의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여하튼 즐거웠습니다. 주제가요, 의사소통입니다. 여기서 사자는 네. 이제 스승사자가 아니고 생각사자로 의사소통. 의사와의 어떤 생각을 나눈다, 교류한다는 그 의미가 교수님 어떻게 와닿으셨습니까? 우리 인생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배어 있고 그것으로부터 시작하는 의사소통. 네. 교수님 지금 제가 듣기로는 전공의를 따신 지가 한 25년? 전문의를 딴 지가 딴 지가 25년 25년 됐습니다. 정도 네.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네. 거의 뭐 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한 40여 년을 가운을 입고 생활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네. 진료한 환자 수는 한 어느 정도 될까요? 제가 전문의를 따고 나서부터 수술한 수가 한 4천 예. 명 정도 되는 걸로 계산됩니다. 수술이란 건 아마 뇌혈관 수술. 뇌혈관 네. 수술이 대부분일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제 교수님 명의의 그 도움으로 생을 더 이렇게 활기차게 유지할 수 있는 환자는 한 몇 분 정도 더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부터라도 뭐 적어도 예. 10년, 20년 예. 계속 수술을 하고 그러면 제가 직접 수술할 수 있는 분 한 2,000명 정도는 더 되겠죠. 네. 나의 의술이나 나의 어떤 체력적인 면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 자신 있다는 말씀이시죠? 장비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어떤 장비가 그만큼 발전했겠어요? 수술 현미경만 해도 예. 지금 거의 6억, 뭐 7억, 8억 이런 고성능의 수술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50이 넘어서 노안이 와도 수술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최첨단 기술이 교수님의 그 의사 생명을 더욱더 연장시켜. 그렇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교수님은 그 여러 가지 칼럼 보니까요, 그 만남의 의미를 상당히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면서 이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많은 글을 남겨놓으셨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네. 생각하시는 만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지난 삶을 돌이켜 봤을 때 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직선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어느 시점에 가면 항상 굽이쳐서 변하는 변곡점이 있는데 변곡점. 그 변곡점에 그 시점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만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늘도 어떤 만남일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말씀하시는 지금 변곡점이라는 건 네. 교수님 개인적으로는 어떤 변곡점이 있으셨는데요? 변화죠. 예. 외부의 어떤 변화보다는 내가 무엇을 원하게 되고 내가 감흥받고 감동받아서 내 인생을 스스로 바꾸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그 시점입니다. 그게 언제였나요? 여러 가지 기억들이 납니다. 의사라는 직업 안에서 봤을 때 현실 의사에서 어떤 낭만 의사로 방향을 바꾸게 된 그런 영향을 준 분도 계셨고요. 저희 병원 영상외과 김용선 교수님이 그런 영향을 주셨고 또 진료 의사에서 연구 의사로 나가게 하는 데는 지금 저희 병원 원장이신 김용림 교수님 영향이 있었습니다. 의사 생활에 가장 처음으로 돌아갔을 때에 가장 영향이 컸던 사건은 제가 전문의가 되고 나서 처음 군의관으로 강원도 원통에 갔을 때 예, 예. 그때 전임 군의관들과 저희 신임 군의관들이 교대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 1시간 정도 같이 식사하면서 경험했던 거죠. 전임 군의관 중에 내과 군의관 한 사람이 그때 막 미국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미국으로 전문의를 수련받기 위해서 가려는 그 시점이었죠. 그 모델을 보고 괜찮다, 나도 저런 것을 시도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군생활 3년 동안 미국 의사 면허를 획득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시도하고 그래서 또 미국 가서 트레이닝 받게 됐습니다. 1시간 정도 만남을 갖고 그렇게 또 플랜을 미국까지 가가지고 나도 면허를 따봐야 되겠다. 이런 플랜을 어떻게 존재하실 수 있을지 그것도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쉽지 어. 않잖아요. 미국에서 면허를 딴다라는 거. 네. 그 미국에서 면허를 딴다는 과정은 시험이었죠. 예. 생각나는 것은 시험을 쳤는데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더 많더라고요. 네. 예, 미국에서 어떤 풍토병도 묻고 이러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았는데 시험 성적은 너무 잘 나왔어요. 그게 아마 객관식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5개 중에 하나를 찍으면 되니까 예, 예. 시험을 잘 봤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성적으로 비교했을 때 상위 7%에 들어가 있었으니까 오. 성적이 좋았죠. 그게 첫 번째 운이었고요. 두 번째는 영어를 한다고 했지만 미국 사람과 같이는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려면 똑같이 영어를 잘해야 되는데 네. 그 수준의 턱이 없었죠. 그런데 인터뷰를 통해서 채용이 되는데요. 잡 인터뷰를 군의관 때 5개 병원을 인터뷰를 돌았습니다. 신시내티에서 시카고를 거쳐서 디트로이트를 갔었는데 그 병원마다 가서 채용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게 학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무슨 얘기만 하면 질문 알아듣겠어요. 예. 그래서 자동적으로 대답을 하고 인터뷰를 잘 받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병원에서 채용이 되었어요. 그것도 운이 작용했죠. 예. 그래서 나름 노력은 했지만 운이 너무나 따라서 가능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그건 겸손한 말씀이신 것 같고 거기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다면 면허를 땄다면 미국에서 의사 생활을 하실 욕심이 있으셨던 거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예. 그 교재가 다 영어로 된 교재였어요. 예. 지금은 한글판이 많이 있지만 그 당시에는 99%가 영문판이었습니다. 예. 그걸로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은 이 책을 쓴 사람들,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도대체 병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 어떻게 의사생활을 하고 있나,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그래서 궁금한 게 시작이 되어서 가봤는데 2년간 거기서 공부하고 직장생활 하고 나니까 네. 한국이 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현지에서 적응하기가 힘드셨던 건 아니에요? 아니 그렇진 않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 그런 분위기는 어땠어요? 한국 분들이 주변에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LA 같으면 모르겠지만 디트로이트에서는 한국 사람이 의사로서는 없습니다. 네, 그 다 외국인들이고요. 그 제 눈에 봤을 때 그 당시에는 대구에서는 외국인을 볼 곳은 영어 학원밖에 없었어요. 예, 예, 굉장히 예, 생소했는데 거기 가니까 복도에 전부 백인들이더라고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그랬고 저희 같이 이제 동양인들은 랩에 가면 있었어요. 실험실 그런 곳에 있었지만 환자를 진료하고 수술하는 공간에서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도 위화감이랄까 인종차별은 다행히 느끼지 않았어요. 아, 없었나요? 왜냐하면 신경외과 의사니까. 왜요? 신경외과 의사는 가운에 그곳에서는 이렇게 패치라 그러는데요. 휘장을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100m 앞에서도 저 사람이 어느 과다는 걸 알게 되는데 신경외과 의사는 미국에서는 탑 랭크에 있는 과이기 때문에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 줍니다. 네. 한국과는 어떤 신경외과의 위상 자체가 다소간의 차이가 그럼 있다는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중상 정도랄까 아니면 한국에서는 오히려 과와 과 간의 어떤 서열이랄까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 만남 중에는 기억에 남는 만남은 없으십니까? 그 저를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 또 같이 일했던 동료분들 많이 기억이 나죠. 느끼는 바가 있는데 한국과 그리고 미국과 의료 체계가 너무 달라요. 네, 그래서 우위를 따지기 전에 다른 체계입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부러운 것은 굉장히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죠. 저비용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우리 의료 체계가 바로 그런 체계예요. 한국의 의료 한국의 체계를 의료 그렇게 체계는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효율적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불리한 면이 생기는데 네. 첫 번째는 다양성이 없어졌어요. 우리 사회 구성원들 중에서도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불할 곳이 없습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외국에 나가서 진료를 받는 경우가 있죠. 국내에서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으니까 똑같은 비용이에요. 똑같은 가격이고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의료의 비용이 작게 책정되어 있다 보니까 의료 산업이 제대로 발전하기가 불리합니다. 예, 그래서 산업화가 어렵고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진료 공간이기도 하지만 그걸 지탱하기 위해서 많은 장비, 재료, 의약품 이런 것들이 동원되잖아요. 그때 산업인데 그게 제대로 미국만큼 크질 못하고 있죠. 그 비용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체 비용이 작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세 번째는 미국 같으면
내 병원의 의료팀이 50개 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어디서든 교수나 의료진을 채용해 와요. 데려옵니다. 굉장히 경쟁 유연성을 가지고 사회인가요? 있죠. 그러면 네, 경쟁 굉장한? 사회죠. 축구나 야구의 프로팀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네, 그 경직성 때문에 실업팀 같은 느낌을 줘요. 그래서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분과의 만남이 그때 없었더라도 또 재미난 일들을 찾아서 즐겁게 인생을 살아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만남으로 인해서 그때 그 경험이 많은 것을 저에게 선사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그 경험했던 의사로서의 생활, 또 다른 시스템, 다른 문화, 다른 역사 속에서 태어난 미국에서의 그 의료 체계 내에서의 생활, 그것들을 비교해 볼 수도 있었죠. 비교해서 왜 이렇게 다를까? 뭐가 더 좋을까? 또 우리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었고요. 의사로서의 진료뿐 아니고 연구, 의료 산업 등등의 분야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초적인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교수님은 왜 신경외과를 선택하셨습니까? 그거 비밀인데요. 왜 비밀입니까? 신경외과가 예. 병원에 있는 모든 과 중에서 가장 재미나고 가장 흥미롭고 제 적성에 가장 맞는 과입니다. 선택할 때는 그걸 어떻게 느낄 수가 없는 상황 아닌가요? 느낄 수가 없는데 예. 어렴풋이 알죠. 저희가 사실 젊은 나이에 결혼을 할 때 예. 모든 것을 다 알고 결혼하는 건 예, 아니거든요. 물론이죠. 만나보면 알죠. 첫 만남에서 알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신경외과에 대한 경험은 별로 없었지만 상상해 봤을 때 너무 재미나고 멋있는 과였어요. 네. 실제 몸담고 있으시면서도 그렇게 느끼시는가요? 그렇습니다. 네. 어떤 매력이 있어서 그러신데요? 외과계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신경외과 가장 즐거운 과인데 그 이유는 제가 전공 1년 차 때 처음 사람의 뇌를 봤을 때 네. 경험했던 느낌은 아름답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인간의 뇌가요? 정말 인간의 뇌는 아름답다. 그때는 그게 왜 아름다운지 몰랐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의학을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게로 치자면 전체 체중의 단 2%밖에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심장에서 뿜어져가는 혈류가 17%나 되는 혈관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아주 아름다운 분홍색을 띠고 있어요. 색깔 면에서 아름답고 또 뇌라고 하는 장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그 표면을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맑은 액체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시냇물 밑에 조약돌이 보이듯이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운 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 시각적으로 실제로 아름다워요.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의 가치, 사고, 모든 관념이 거기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정말 아름답습니다. 실제로 아름다워요. 그 인간의 뇌를 대상으로 해서 수술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입니다. 사실 그냥 영상 속에서 이렇게 뇌 구조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그림만을 봤지 실제로 인간의 뇌를 봤다는 건 솔직히 상상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반인 입장에서. 네. 근데 그게 분홍색을 띤 너무나 아름답다고 표현을 했단 살아있는 말이에요. 뇌죠. 살아있는 뇌. 그렇게나 좀 예. 특별하고 그런 과면은 뭔가 후배들도 많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신경외과 하면은 너무나도 응급 상황도 많고 또 뇌라는 기관 자체가 워낙 섬세하고 참 다루기 힘든 분야다 보니까 후배 양성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 들었거든요. 이거를 좀 널리 알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후배분들한테. 네. 응급 상황이 많은 과들이 크게 인기는 없습니다. 응급이 많으니까 힘들겠고요. 그런데 신경외과는 다행히 소수의 매니아층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지원하는 후배들이 끊이진 않습니다. 후배들에게 잘 알려서 이과에 많이들 지원하고 같이 이 즐거움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 동호예요. 저 교수님 전문 분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교수님이 다루시는 분야가 뇌 가운데서도 뇌동맥 쪽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뇌혈관 질환을 수술하고 있습니다. 혈관이 약해서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보수하고요. 또 막힌 것을 개통해서 열어주고 부족한 것에는 혈관을 새로 이어주기도 하고 이런 작업들을 합니다.
질환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은 질환은 뇌동맥류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예. 뇌동맥류라고 하면 그 심장에서 이렇게 목을 경유해서 올라간 혈관이 뇌 바닥에서 가지를 칩니다. 그 가지 치는 분지부에 약하거든요. 그 약한 곳에서 혈관의 벽이 풍선처럼 이렇게 부풀어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출혈하죠. 그래서 그걸 뇌동맥류라 그러는데 네. 상상외로 그 질환의 환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외래를 보면 그 새롭게 진단되었다고 오는 환자분 한 20명 정도 돼요. 네. 네, 그러니까 일주일에 60명 정도를 신안을 봅니다. 아, 네. 그렇군요. 뇌 수술이다. 보통 수술로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치료 방법은 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 수술을 머리뼈를 열어서 네. 개도 수술해서 동맥류를 바깥쪽에서 보고 타이타늄 클립으로 결찰해서 약한 쪽으로 피가 안 가도록 하면 그게 완치가 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고 또 두 번째 방법은 다리에 있는 동맥을 이렇게 카테터라고 가는 관이 있어요. 그걸 뇌혈관까지 넣어서 동맥류 안을 백금 코일을 채우면 코일 색전술이라 그럽니다. 그런 두 번째 방법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그 두 방법은 우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수술해야 될 환자는 수술해야 되고 코일 색전수할 환자는 코일 침수 하게 됩니다. 그 위치나 모양, 크기에 따라서 적용을 달리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교수님께서 직접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최소 침습이라고 해서 눈썹 부위를 절개해서 하는 뇌 동맥류 수술요? 예, 그건 어떤 겁니까? 키홀 수술이라고 그럽니다. 열쇠구멍 수술. 열쇠구멍으로 방을 들여다보면 방 안을 넓게 볼 수 있어요. 네. 볼 수 있으면 어떤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개념인데 작게 열죠. 보통 2cm 미만으로 개도 수술을 합니다. 눈썹 부위예요? 네, 눈썹 부위에 개도 수술을 작게 하고 피부 절개는 3cm 정도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하죠. 그러면 그 부위에 있는 뇌동맥류 거의 90% 뇌동맥류가 치료할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상처가 작으니까 당연히 고통도 적고 회복기도 빠르고 덕이 있죠. 네. 제가 개발한 건 아니고요. 예. 그 개발은 독일의 그 프넥스키라는 교수님이 과거에 개발하셨는데 세계적으로 널리 그렇게 보급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야 보급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코로나 직전에 2018년, 2019년 그 무렵에는 한 해에 제가 외국의 그 수술 방법을 이렇게 알리기 위해서 초청 강연을 1년에 한 5군데 정도 다녔습니다. 그렇게 아직까지는 좀 흔하지 않은 방법이지만 선생님께서는 90% 정도는 그렇게 수술을 지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대상자 중에 90%는 가능하지만 네.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많아서 실제로는 보면 한 60% 정도가 그렇게 키홀 수술하고 40%는 일반적인 수술하고 그렇게 합니다. 교수님께서 담당하고 계시는 뇌 동맥류 쪽이 워낙 그 시간을 다투는 그렇죠. 질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네. 병원을 빨리 가느냐가 네. 결국 어떻게까지 치료가 되느냐를 결정짓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골든타임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상당히 오해가 있고요. 오해요?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뇌출혈과 뇌경색이 그 시간의 개념이 다릅니다. 뇌출혈은 출혈이 발생하면서 뇌가 그 당시 처음에 네. 손상받기 때문에 사실 골든타임이랄 게 없어요. 그렇지만 병원에 빨리 오실수록 여러 가지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재출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걸 예방할 수 있는 수술도 필요해서 빨리 오실수록 좋죠. 그래서 사실은 골든타임보다는 모든 병이 그렇듯이 병이 발생하면 병원에 빨리 오시면 되겠고요. 뇌경색은 시간의 개념이 엄격하게 존재합니다. 엄격하다. 예.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이 막히는 병이죠. 막히면 1분 그쪽으로부터 피를 공급받던 뇌가 이제 죽어나가는 거죠. 괴상해 그러니까 나가는 출혈이 발생하는 거하고 막히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예. 뇌출혈은 출혈 시점에 손상돼 버렸어요. 마치 테이블에 있던 컵이 떨어지듯이. 예. 근데 뇌경색은 혈관이 막혔다고 그 1초 만에 모든 뇌가 죽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시간이 개념이 필요한데 골든타임이라는 건 말이 맞지 않는 것은 골든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그 타임을 지나더라도 예. 치료했을 때 그만큼 효과는 없더라도 덕이 된다는 소리예요. 네. 그래서 농담처럼 얘기하면 골든타임 다음엔 실버타임이 있고 그 다음에 브론즈타임이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요. 뇌경색의 경우는. 이 시간의 창, 우리가 타임 윈도우라고 그러거든요. 시간의 창을 벗어나면 절대 치료하면 안 돼요.
치료를 하게 되면 네. 그 막혔던 혈관으로부터 피가 개통되면서 뇌가 붓고 부종이라 그러죠. 어. 뇌출혈이 일어나고 네. 더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시간 안에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뇌경색 뇌출혈은 이렇게 딱 발생하는 순간 바로 이거 증상을 알 수가 있나요? 그렇죠. 바로 할 수 있죠. 아, 바로 알 수 바로 있나요? 그 자리에서 네. 마비가 오기도 하고 언어 장애가 오기도 하는데 문제는 그런 장애가 없이 뇌출혈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네.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고 두통만 느끼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 두통이 특징이 있어요. 일반적인 두통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서히 아파옵니다. 그리고 오후에 한참 피곤하고 일을 할 때 생겨나죠. 그래서 그 긴장성 두통이 많지만 네. 뇌출혈로 인한 두통은 갑작스럽게 생겨요. 예, 원인 없이 갑작스럽게. 워낙 한순간에 심한 두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네. 예사롭지 않죠. 그런 두통을 느끼면 내가 지금 괜찮다 그래서 진통제 먹고 버틸 게 아니고 빨리 응급실로 오셔야 돼요. 갑자기 머리가 그렇죠. 느끼지 한순간 못했던, 갑자기 심하게 머리가 아프다. 새 생명을 준다는 것. 그것이 오늘도 수술실로 향하는 이유다.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해야 하는 수술실. 뇌동맥류 수술을 앞둔 환자는 60대 여성으로 우연히 병을 일찍 발견해 운이 좋았다. 지금 수술하실 분은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입니다. 별다른 증상 없이 발견되었고요. 그냥 뒀다가는 1년, 2년, 3년 후에 뇌출혈로 갈 환자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수술합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 안의 시한폭탄. 수술은 눈썹 위에 3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어 상처 크기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가장 적게 잘라내고 가장 빨리 회복하기 위한 명의의 치료 기술이다. 뇌동맥류가 정상 혈관과 접해 있는 그 인접 부위를 동맥류 클립, 티타늄 클립을 결찰하면 약한 부위가 혈액에서 혈류에서 차단되기 때문에 파열 위험성이 없어집니다. 완치될 수 있습니다. 후유증이 적고 일상 복귀가 빠른 수술이지만 얇은 뇌혈관을 작은 클립으로 묶어야 하기에 상당한 난이도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술을 성공시킨 박재찬 교수. 세계적인 신경외과 학술지에도 그동안의 연구들을 발표하며 눈썹 절개를 이용한 뇌동맥류 수술의 권위자로 입지를 넓혀가고 있다. 2005년 12월이었으면 벌써 17년 전입니다. 첫 키홀 수술은 그 환자분이 그 수술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으로 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래서 그걸 꼭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젊었고요. 수술을 여러 가지를 많이 경험하고 많이 배운 직후라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시도했었고 다행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수술하고 있고요. 그래서 900명 정도 무사히 수술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술 앞두고 있으면 설레이기도 하고요. 수술하는 중에는 집중을 하고 몰입을 해서 행복하고요. 수술할 때 특별한 마인드 컨트롤을 인위적으로 하진 않고요. 당연히 집중이 되고 몰입이 됩니다. 어릴 적에 마치 붓글씨를 쓰는 것처럼 그렇게 잔잔한 상황이라서 수술을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평온해집니다. 우리 몸에서 작은 우주라고 불릴 만큼 신비의 영역으로 통하는 뇌. 하루에도 수많은 미지의 세계를 탐색하는 명희의 손은 언제나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가득하다. 쉬운 수술은 아닌데 교수님이 하면 되게 쉬운 수술처럼 보이는 서전으로서 되게 실력도 좋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실력이 좋으니까 이렇게 수술실에서 큰 이벤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방 분위기도 좋고, 그래서 교수님하고 수술하면 되게 편안하고 그날 하루는 되게 유쾌하다 그렇습니다. 수술을 마친 후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러 가는 길. 일주일 뒤면 환자도 홀가분한 발걸음으로 퇴원을 할 것이다. 아이구나. 하하. 수술실에서 나온 지 이제 딱 2시간 됐어요. 예, 머리 많이 아프시고. 예, 괜찮아요. 그럭저럭 괜찮습니까?
사진 어때? CT 사진 찍은 건? 네, CT상에 뭐 저명한 해물리지 사진도 좋답니다. 네, 아주 잘 됐습니다. 예. 앞으로 한 2-3시간만 그동안 마음고생했을 환자를 다독이는 박재찬 교수. 일반 병실로 이제 옮기겠습니다. 네네. 예, 환자와 의사 간의 유대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밝은 모습으로, 웃는 모습으로, 그리고 밝은 톤의 목소리로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환자분들 병원에 오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 어색한 술방 안에서 또는 병원 환경에 놓이게 되는데 말하자면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어색해집니다. 환자 입장은 그렇고요. 의사들 입장에서도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메디컬 샘블리 라인이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공장에서 기계가 지나가면서 부품을 조립해서 완성품이 되듯이 병원에 환자분 오시면 진단하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재활하고 등등의 과정이 일련의 과정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가 바쁘고 어색하고 이런 상황에 대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한 서로 인지하고 서로가 노력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더 노력이 필요하죠. 그 상황을 잘 아니까 많이 설명해주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따라갈 수 있도록 설명해서 의사와 환자가 하나의 팀으로 질병이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를 향해서 나가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방송 생활을 하다 보면 후배들 중에도 방송을 아주 잘했던 후배, 내지는 또 제일 예쁜 후배, 아니면 사고를 많이 쳤던 후배, 뭐 기억에 남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들이 가장 기억에 오래 남으시나요? 2005년에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어떤 논문인가 하면 혈관이 막혀서 병원에 왔을 때 이 혈관을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물리적으로 개통시키면 8시간 안에 그 시간의 창을 8시간을 규정하고 8시간 안에 개통시켰을 때 결과가 월등히 낮다는 연구 논문이 발표됐어요. 2005년 이전에는 그 시간이 임상적으로 확고하진 않았습니다. 그중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줬나요? 그럼? 그래서 그 대중 없었죠. 얼마나 빨리 하면 좋을지, 얼마나 늦으면 안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2005년에 그 발표가 있고 예. 그 해에 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에 뇌혈관을 치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다 같이 모였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 논문을 근간으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를 논의했어요. 예. 그 2가지 결론을 얻었는데 하나는 혈관 개통 작업을 혈관 촬영실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 하자라는 게 하나였고요. 2번째는 혈관 촬영실에서 실패했을 때 그 시간의 창에 남아 있다면 수술을 해서라도 개통하자라는 게 2가지 저희 계획이었습니다. 처음에 개통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처음 개통하는 방법은 혈관 내 치료를 하죠. 혈관 내 카테터를 넣고 아. 거기서 기구를 넣어서 이제 여는 작업을 합니다. 예. 지금은 그게 표준화된 치료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런 표준화된 치료 방법이 10%의 실패율을 갖고 있습니다. 90%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 시간 안에 와 있다면. 근데 10% 실패했는데 그대로 두면 반신마비인 상태로 그렇게 사는 거죠. 남은 네. 여생을. 그런데 만약에 시간이 2시간이나 3시간 남아 있다면 그걸 개통하는 거예요. 그걸 하자는 것이 수술로 개통을 하자는 것이 그 당시에 우리 계획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2005년부터 지금까지 혈관 내 치료로 실패했는 환자, 그러면서 창이 남아 있을 때에 수술을 개통하는 환자분이 11명 계세요. 예. 그 중에 한 분이 아주 기억이 나시는 분인데 그 당시 만 50세로 병원 오셨고 반신마비였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뇌혈관이 막혀서 그렇게 된 혈관이 거예요? 막혀서 네. 그 당시에 모티 방송국의 PD셨어요. 예. 그래서 왔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치료에 실패했고 다행스럽게 타임 윈도라는 그 시간이 조금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네. 과감하게 그분을 수술실로 데려가서 이제 시간을 줄여야 되니까 눈썹 부위로 절개해서 그 키홀 수술 통해서 작게 열고 그 혈관을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분은 정상적인 삶을 살았어요. 마비도 다 풀리시고. 마비도 다 정상화됐고 직업적으로도 성공하셨죠. 그 회사의 이사가 됐고 그 이후에는 일정 기간 회사의 사장으로도 근무하시다가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이 아주 제가 잘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이 잘 남는 환자입니다. 은인이시겠어요. 예.
저희가 이제 많은 환자들 동맥류 수술을 하는데요. 네. 동맥류 수술 환자 중에 이제 기억이 나시는 분이 있죠. 50대에 뇌동맥류가 아주 큰 게 발견이 됐어요. 크기가 10mm 정도 큰 게 발견이 됐는데 서울대병원에서 진단받고 그쪽에서 수술하자고 권유됐는데 네. 이분이 수술 거부하셨어요. 디지스트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뇌과학자요? 뇌과학자죠. 이분이 뇌를 수술하자 그러니까 겁을 먹은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수술의 위험성이 있으니까 수술 후에 내가 지금과 같은 지적 활동을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네네. 걱정에서 수술을 포기하고 있었는데 근무지가 디지스트라 보니까 예. 저희 병원을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키홀 수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본인이 그걸 하겠다, 수술 받겠다고 마음을 바꾼 거죠. 예. 그래서 수술을 잘 받았고 지금도 디지스트에서 교수로 잘 일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과학 인재들을 키워내고 있는 이곳. 박재찬 교수와 인연으로 새로운 삶을 선물 받은 이가 있다. 사람이 손을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한쪽을. 현재 만들어져 있는 그냥 커버링이 되어 있긴 한데 관심 있는 거는 저거를 양손을 한번 해보는 걸 해보고 싶어요. 양손을 다 줬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 로봇을 통해 인간의 뇌를 연구하고 있는 안진웅 박사. 1분 1초를 다투는 생사의 기로에서 박재찬 교수를 만나게 됐다. 제 병은 2006년도에 제가 알았었어요. 이미 알고 있었고 그때 뇌동맥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당시에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수술을 권했지만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학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지내다 보면 괜찮아서 그냥 수술을 안 하고 쭉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2013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어지러움증으로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 응급실에 실려가는 상황이 됐었고 그래서 박재찬 교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뇌 안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 갑작스럽게 찾아온 불청객은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에게 큰 고민이 아닐 수 없었다. 그때 갔을 때 이제 바로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어서 일단은 뇌동맥류 사이즈를 봤더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코일링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 머리를 열고 해야 되는 그런 수술을 해야 됐고 다행스럽게 이제 그 동맥류가 터지진 않았었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한 3일 후에 수술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인생의 큰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로봇과 뇌 연구에 매진하며 또 다른 내일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안진웅 박사. 그에게 새로운 꿈을 심어준 사람은 바로 박재찬 교수였다. 박 교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키홀 서저리에 대한 그런 의술들을 그 후배 의사들한테 좀 잘 전수하셔서 그래서 많은 그 환자들을 좀 살리는 그런 일을 더 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교수님께서 뭐 따로 팀장으로 계신가요? 여기 뇌혈관 팀이 있다는 건 뭐 어떤 팀인가요, 이게? 신경외과 뇌. 신경외과 뇌요. 예, 예. 일단 뇌혈관 질환 치료하는 데에는 사실 여러 과가 팀워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또 응급의학과까지 전체 하나의 팀이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가 이제 신경 쓰는 거는 신경외과 안에 뇌혈관을 진료하는 팀이죠. 네. 이 팀들이 응급수술도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걸 그냥 방치했다가는 도산하겠다. 네네. 이런 걱정에서 약 10여 년 전에 하나의 사조직을 만들었습니다. 사조직이에요? 경대 뇌혈관 팀이니까 경혈단이 되는 거예요. 이름이 좀 험하긴 한데. 의혈단 비슷한 그런 그죠. 느낌이 들고, 예. 독립운동 재밌는데요. 단체 네. 같습니다. 경혈단을 만들어서 매월 회비도 3만 원씩 받고요. 네. 그 돈을 모아서 우리를 위해서 사용합니다. 예. 그 모임의 목적은 서로 이 신경외과 뇌혈관을 전문하는 이것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또 우리가 서로가 더 나은 의사로서 활동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예, 예. 가끔은 치료 결과가 나빠질 수도 있고 또 좌절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서로 격려하고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 모임을 위해서
예, 몸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라면 신경외과 뇌혈관을 그 중앙에 두고 우리가 서로 이 분야에서 세계 탑이 되기 위해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죠. 그 목표를 제시하고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세계 탑 저널지에 논문도 싣고 또 유수 학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요. 그래서 서로가 최고인 것을 보여주고 또 서로가 최고인 것을 노력하고 따라오고 그런 장이죠. 그 상황이 얼마나 서로에게 어려운 상황이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마치 물 밖에 나와 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병원에 들어왔다는 그 환경 자체가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생과 우리가 살을 이해해야 잇는 된다. 의술의 꽃. 그리고 신경외과의 의사 하루는 쉴 틈이 없다. 실험실에서 우리가 실험을 할 때는 박재찬 교수가 모든 이끄는 변수를 신경외과 조절하고 뇌혈관팀. A, B, 그다음에 C, 신경외과 분야 중 변수들을 알고 있는 특히 그 뇌혈관을 다루는 이 영역은 사이에서의 환자 까다롭고 상태라는 복잡하기 것은 때문에 몇 가지 무엇보다 그래프 팀 호흡이 검사들과 중요한데 사진 찍은 결과 그것밖에 그 원동력이 그러니까 되어주는 모르는 고마운 것들이 존재들이다. 많다. 박재찬 교수님께서는 이제 훌륭한 지식을 갖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제자들이 거기에 지식을 얻기 위해 저희들이 이제 경혈단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좋은 선배들과 좋은 스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환자를 진료하거나 수술하거나 할 때 힘든 점이 있으면 편하게 이제 상의도 할 수 있고 또 여러 지역의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환자분들을 부탁받거나 뭐 이렇게 상의하기도 굉장히 좋은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리적으로 최고라는 자부심으로 신경외과 제자들을 키워온 지 10여 년. 그렇게 맺어진 소중한 인연은 경혈단이란 이름 아래 각자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다. 누군가의 환자가 아닌 우리 환자라는 일념 하나로 최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는 뇌혈관팀. 그 중에서도 박재찬 교수와의 인연으로 신경외과의 길을 걸어온 이가 있다. 교수님이 이런저런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의사가 있다. 신경외과 의사와 신경외과 의사가 아닌 의사.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때 무슨 과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신경외과도 평소에 워낙 멋있는 과라고 생각을 해서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게 확 마음이 가더라고요. 스승과 제자, 서로에게 배우며 함께 해온 시간들. 뜻을 함께하는 이들이 있어 박재찬 교수가 이끄는 뇌혈관팀은 더욱 빛을 발하는 게 아닐까. 뛰어난 실력이야 우리가 뭐 당연히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평소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닥쳐도 절대 여유와 유머를 잃지 않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항상 누구보다 열심히 노력하시는 그런 굉장히 제가 인생의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훌륭한 스승님이자 인생의 선배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혈단에 그 이름이 너무 예. 험하죠. 예. 친목 단체입니다. 단순한 친목 단체고요. 네. 회원이 몇 명이나 있어요? 회원이 지금 10명 됩니다. 네, 오늘 교수님이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이게 의사를 더 넘어서 정말 내 분야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랑 같은 게 애정이 참 넘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후배들 입장에서는 사실 일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선배가 그렇게 반가운 선배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예. 네. 후배들과의 관계는 어떠실까도 궁금해요. 네. 다른 후배들이 많이 있죠. 네. 따른다고 제가 착각하기도 하고 믿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는 일정 부분은 일은 반드시 수행해야 될 의무이고요. 신경외과 의사가 환자한테서의 서는 위치는 다른 내과나 이런 과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사를 결정할 때가 있어요. 치료를 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어떨 땐 치료를 포기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수술하고 뭘 해도 결과가 나빠질 때가 있고 그것이 뻔히 보일 때가 있고요. 또 라이프 퀄리티라 그래서 삶의 질을 논할 때가 있습니다. 생존 하나 의식도 없고 활동도 할 수 없는 상태의 결과가 뻔히 예측이 되면 그 예측된 결과를 가족들한테 얘기했을 때 가족들은 치료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대화 환경 속에서 생사를 결정할 때가 있어서
그런 역할은 인간의 역할이 아니다. 일부 신의 권한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존엄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귀한 역할을 하는데 후배들에게 그래서 일을 할 것은 일을 해야 되지만 일상에서 어떻게 즐겁게 지내냐 하는 부분이죠. 즐겁게 지내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래서 가르치려고 노력하고요. 일상에서 즐겁게 그렇게 사는 거죠. 아니 보면은 진짜 참 즐겁게 지내시는 것 같고 아까 거의 지금 이쪽 의료 활동을 하신 게 이제 네. 40년에 그렇죠. 가까워지신다고 들었는데 전혀 지금 그런 느낌이 없으시거든요. 네, 이런 비결이 있을까? 이렇게 재미나게 지내실 수 있는 지금까지 이런 에너지, 뭔가 이런 거를 유지할 수 있는? 네, 네. 그렇게 노력해서 변했다기보다는 아마 처음부터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예, 대학 들어갈 때부터 어느 게 더 재밌을까, 어느 게 더 즐거울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 그러기 위해서 그 욕망이라는 이름이 전차라고 했던가요? 욕망이든 네. 아니면은 모티브든 드라이브든 그런 것들을 키우고 그 커진 추진력 하에서 뭔가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즐거워지는 하나의 메커니즘이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교수님 연세쯤 되면 주위에 보니까 다들 혈압약 하나씩 다들 드시더라고요 또. 전혀 문제 없으시죠? 네, 아직은 그런 문제는 없고요. 매일같이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젊었을 때는 했던 술, 담배 예. 하지 않고요. 네. 그리고 혈압약을 네. 교수님은 안 드신다고 하셨는데 혈압약 드시는 분들 보면은 그게 뭐 약간의 부작용을 우려해서인지 혈압약 드시다가 아 이제 괜찮을 것 같아서 난 이제는 안 먹어 이렇게들 많이 표현하시거든요. 이 혈압약 팁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혈압약은 요즘 워낙 종류가 많고 잘 개발되어 있어서 설사 어떤 약에 부작용이 있으면 다른 약으로 바꾸면 되고요. 또 환자분들 착각하시는 것이 한 번 혈압약을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라고 오해하시는데 예. 먹던 분들 중에 체중이 감량이 되거나 체질이 바뀌어서 약을 끊게 되는 분들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일단 먹어야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운동해서 고혈압을 치료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일단 혈압약을 복용하면서 네. 정상인 혈압 상태에서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되면 혈압약을 감량할 수 있어요. 나중에 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약은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네. 자, 교수님의 오늘 전문 분야, 이제 뇌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요즘 또 활동을 하고 계신 분야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인공지능 개발 센터장을 병원에서 맡고 계세요. 우리나라 의료 현장 인공지능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5년 됐습니다. 저희가 의료인공지능 센터를 병원에 두게 된 것이 5년 됐어요. 인공지능 센터를 병원에 둔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그 연구 인력이 사업체라든지 대학으로 가지 아하. 병원은 오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책임질 수석 연구원을 뽑는 게 가장 큰 문제였죠. 그래서 저희는 일본에 가면 자이스트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예. 거기에 있는 한국인 당시 조 교수로 있던 분을 저희 병원으로 스카웃을 데리고 하셨군요. 왔죠. 네. 정성문 박사라고 하는데 5년간 같이 일을 했습니다. 했고 의료인공지능 분야는 아직은 척박합니다. 사실은 퍼즐판에 그 퍼즐 조각 하나 만들고 있는 실정인데 이게 여러 개의 조각이 맞춰져서 큰 그림이 이루어져야 네. 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인공지능의 산물은 일종의 의료 기기이기 때문에 예. 인허가를 받아야 되는 개발품입니다. 그래서 만들었다고 그냥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잘 제어된 그 인허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적용되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지는 것이 쉽지가 않죠. 하지만 필요한 분야입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초기 단계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공 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들이 있죠? 이해하기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가장 쉽게 개발되고 있는 것은 영상 판독입니다. 영상 CT나 MRI 판독하는 예. 그런 행위지만 아니 저희가 그 판독은 그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판독을 도와주는 거죠. 아, 인공지능 인공지능이 1차적으로 판독하고 나서 네. 그걸 보조로 도움을 받아서 의사가 판독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 정확도나 시간을 절약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가장 쉽게 개발되고 있는 건데 또요. 사실은 분야가 굉장히 많이 개발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도 1000병상이지만 직원이 3000명이에요.
의료 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훨씬 많은 더 인력이 필요합니다. 네. 더 많은 사람이 고용을 해야지 환자도 보호자도 케어할 수 있는 거거든요. 또 이야기도 나눌 수가 있고 아까 네. 얘기했다시피 그런데 고용을 다 그렇게 팽창시켜서는 비용 문제 때문에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것을 인공지능이 채워나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 사람이 직접 대화할 수 없는 부분을 인공지능이 개입에 들어와서 상당 부분을 보조를 받고 또 사람이 계속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의료 분야만큼은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육성돼야 될 분야입니다. 네. 그 수술 자체를 인공지능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가려면 좀 시간이 걸릴까요? 수술 행위 자체를 네. 그 기술 테크놀로지의 도움을 받으려면 로봇 기술이 들어오는데 네. 로봇 기술이 사실 척박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 인공지능 기술은 네. 데이터가 정리가 되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 수 있는 쉽게도 만들 수가 있는데 반해서 로봇 기술은 이렇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메카닉스거든요. 그 발달은 굉장히 느리고요. 다빈치 로봇이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깔려 있지만 다빈치 로봇은 복강경 수술 로봇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과 로봇이 경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손이 잡고 있는 복강경과 경쟁을 했죠. 그래서 위에 놓였지만 뇌수술 같은 수술은 섬세하게 사람의 손이 그 작업들을 합니다. 우리 사람의 그 촉각, 예, 로봇이 아직 대체가 안 되고요. 또 필요하면은 쉽게 그 기구들을 교환해서 사용을 하는데 이 민첩하거든요. 사람이 손으로 할 때 그 로봇이 할 때 굉장히 느리고 급변하는 어떤 상황에서 대처가 느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술 로봇 사람의 어떤 성능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아직 먼 단계에 있어서 요원합니다. 그 수준은. 네. 로봇 기술은 아직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근데 인공지능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속도를 보면은 뭐 쉽게 알파고를 봐도 그렇고 빠르게 습득을 하잖아요. 네네. 이게 언젠가 거의 사람의 뇌에 흡사할 정도로 성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항상 인간은 약간 그런 두려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뇌를 다루시는 입장에서 그런 미래가 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많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인간의 역할이라고 하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또 가치를 두고 한 이런 행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행위들은 전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에 물론 인간의 뇌를 대신할 수는 없는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은 인간을 대체해서 우리 일자리가 줄어드냐 걱정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의 그 기능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인력이 부족한 곳이에요. 어떤 곳에서는 뭐 인력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병원이라는 환경은 많은 인력이 필요하고 많은 기능이 필요합니다. 사람으로 대체할 수 절대 없고요. 인공지능의 기능이 앞으로 계속 발전해서 보완해 줘야 됩니다. 교수님은 바쁘신 업무 중에도 그 진료도 하시고 수술도 하시고 또 연구 활동도 같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연구 활동이 하시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일과 중. 일과 중에 연구는 사실은 제가 직접 하는 분야는 적고요. 예. 제가 연구를 전체로 총괄하고는 있긴 하지만 그 필드에서 직접 연구하는 사람들 많은 인력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연구는 하나하나 하진 않는데 저희 연구단 전체 방향을 설정하고 그 해마다 나가야 될 그 숙제가 있어요. 마일스톤을 챙겨 나가고 하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그래도 그 와중에 가장 좀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연구 개발 분야가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네. 어떤 분야입니까? 네. 총 6개의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몇 가지를 얘기를 드리면 카이스트 함께 저 연구하고 있는 것은 수술 현미경 내에서 혈관을 봤을 때 외형만 보이는 게 아니고 그 혈류의 영상을 내기 위해서 OCT 기술을 동원해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네. 포항공대와 함께 새로운 혈관 내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과대학에서 바이오칩이라 그래서 세포를 다층으로 증식을 해서 장기를 모사를 하죠. 그래서 약물 실험을 동물 실험이 아닌 그런 바이오칩에서 실험을 하고요. 또 현장에서 간단한 피 검사나 간단한 검사로 뇌졸중 같은 진단을 내리기 위한 그 기기도 개발하고 있고 대구 경북 첨단 복합단지 신약센터와 함께 예. 그 고지혈증 약도 신약 개발하고 있고 이런 등등의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다루는 질환이 뇌세포, 뇌혈관 모두가 이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걸 극복하고자 여러 가지 기술 개발도 많이 하고 교수님도 연구하고 계십니다만은 이건 또 피할 수 없는, 극복할 수 없는 하나의 또 난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 노화, 네. 나이 든다는 걸, 나이 듦을 교수님은 어떻게 나름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계신지.
지금의 경험치로서는 50이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여기저기 돌아가면서 이유 없이 아픕니다. 예. 그래서 느끼고 있는데 마음은 여전히 젊어요. 예. 몸은 늙어가고 있고 이제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 간극을 느끼겠죠. 그 간극을 채워줄 수 있는 건 그나마 마음이겠죠. 마음은 늙지 않으니까 열정을 태우고 정열을 가지고 새로운 일에 호기심을 모으고 해 나가고 그죠. 그런 것들 새로운 일을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는 것, 새로운 만남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답일 것 같습니다. 그런 열정을 가지신 교수님의 정년은 65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런 의료계 활동을 언제까지 하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75세까지는 수술을 계속 할 거고요. 75세까지. 예. 네. 그리고 그 이후가 되면 이제 눈은 수술 현미경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예. 손이 좀 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기는 테크놀로지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공학 쪽에서는 사람의 어떤 이런 떨림을 줄여주고 없애주는 어떤 기구나 도구, 방법을 연구하고 있거든요. 그 여러 해 전부터 그 연구의 키이기 때문에 그게 개발되면 제 의사생활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제 뭐 퇴직을 하고 나면은 좀 제2의 인생 놀러도 다니면서 뭐 세계 여행도 생각해보고 이럴 수도 있는데 끝까지 내 힘이 닿는 한까지는 계속해서 이 의료계에 남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사명이기 이전에 가장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배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수술이 어떤 행위냐면 붓글씨를 쓸 때와 같은 그런 즐거운 행위입니다. 집중하고 몰입하는. 그래서 수술을 하고 나면 마음이 굉장히 정갈해지고요. 스트레스가 풀리는 그런 행위죠.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쌓여서 술도 먹는다. 그런 분은 적성이 안 맞아서 그런 거고요. 예. 적성이 맞는 사람은 수술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계속 해야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제 1의 인생 상당히 즐거웠습니다. 그것을 연장해서 생각한다면 제2의 인생이 저한테 또 길게 주어진다면 열심히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수술실에서 나와서 마음 졸이고 있는 그 가족들을 대했을 때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그분들을 보면서 환한 얼굴로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수술이 잘 되었습니다. 수술이 어땠습니다. 그때 그 밝은 미소로 그 바깥에 계신 보호자들은 상당히 많은 위로를 받으세요. 마음의 위로를 가지시고 또 희망을 가지시는데 그런 의사가 되고 싶습니다. 만나면 좋은 친구 MBC